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굉장히 신기한 투자 인사이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방위산업 쪽에서 덕후를 한번 모시고 저희가 현재 한국 방위산업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무기체계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에비에이션 위크가 뭐 이렇게 항공 쪽 관련된 그 잡지를 만드는 회사. 예, 가요? 예. 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리기 전부터 항공우주 전문지로 해서 약 1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해외 항공우주 전문지고, 네. 방위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우주 뭐 이런 부분도 다 커버를 합니다. 아니 왜 보잉이 요즘에 사실은 항공업체들 보면은 막 지금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여객 수요가 늘어나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그걸 못 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항공 수요를 다 대처를 못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해한 바로는 좀 아주 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재무 담당자들이 그 생산 효율성을 올리는 과정에서 좀 전면에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지니어링한 쪽으로 약간 좀 무리한 설계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좀 오히려 제작이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 얘기해 주신 거는 그러다 보니까 보잉이 헤매는 바람에 한국 카이등에서 기회가 생겼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말해서 지금 현재 미국 사업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보잉이 승리를 했고, 네. 근데 보잉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미 공군과 해군에서 3개의 사업을 연달아 지금 입찰을 하고 다시 경쟁에 붙이는 상태. 그래서 재도전의 기회가 카이한테 3번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했던 건 보잉한테 뺏겼고,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카이와 보잉이 붙은 게 아니라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 붙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카이가 승리를 했다고 해도 현재 생산은 이제 로키드 마틴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가 낄 자리가 있는 거예요? 미국 공장에서 하면? 예, 물론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우리나라 부품이 많이 들어가듯이, 네. 거기에서 이제 공장을 세운 건 최종 조립 공장, 그다음에 간단하게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이니까 핵심 부품이라든가 대부분 부품은 한국에서 수입을 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송을 한 다음에 로키드 마틴이 제조한 거였기 때문에 제조원가의 절반 이상은 그래도 한국이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이 어떤 차이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키드 마틴과 보잉은 이제 100년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미국 방위산업체이자 항공우주 산업체였는데, 네.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큰 차이점은, 보잉은 지금 현재 시빌 민수용 항공기를 제조하면서 디펜스 분야도 같이 한다는 점, 하지만 로키드 마틴은 군수용도만 만든다는 점, 요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1960년대 초에 로키드 마틴이 보잉과 치열하게 민수용 항공기 시장에서 경쟁을 했다가 이제 보잉한테 패배를 한 다음에 완전히 민수용 사업을 접고, 그 다음에 군수용 사업에만 집중을 해서, 원래 군수용 사업에서 호각을 다투다가 이제 ATF라 불리는 F-22 랩터 5세대 전투기, 그 다음에 JSF 사업이라 불리는 F-35 라이트닝을 둘 다 로키드 마틴이 이겨가면서 군수 쪽에서 로키드 마틴이 훨씬 더 우세해졌던 상황이 지난 2010년대까지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뭐 보잉 입장에서는 그 군수 비행기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수 비행기보다는 항공 그 여객 비행기와 화물 비행기의 마진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수주 잔고랑 수주 잔량 자체 규모가 민수가 훨씬 큰 건 사실이고요. 네. 다만 이제 군수랑 민수의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민수 시장에서는 에어버스랑 치열하게 경쟁을 하니까 이게 실패를 하거나 이런 손해도 클 수 있고 이런 등락이 큰 반면에 군수 시장은 안정적인 미국 정부,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해외 판매로 해가지고 많은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작더라도 미국 그 보잉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서 포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미국에 한국이 비행기를 파느냐. 지금 T-50이라는 비행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연유로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의 그 비행기 종주국한테 비행기를 팔 수 있는 일이 생겼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최대한 짧지만 중요한 사건을 다 집어서 하자면 네. 저기 노태우 정부의 율곡 사업까지 올라갑니다. KFP라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투기를 도입한 사업이 그때 매우 시끄러웠는데 그때 당시에도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로키드 마틴이 당시는 제너럴 다이나믹스였는데 야 우리 F-16을 사면 보잉사 F-18 대신에 우리 사면 기술을 이전해 줄게. 뭐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 초음속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을 이전해 줄게라는 거를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로키드 마틴이 이긴 다음에 F-16을 생산하면서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설계 기술을 이전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영삼 정부랑 이제 김대중 정부 때 KTX-2라는 초음속 훈련기 사업이 T-52 전신인 사업이 시작됩니다. 요때 로키드 마틴의 기술자가 이제 카이에 파견을 나와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초음속 비행기를 만드는 노하우를 주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게 된 게 지금의 T-50 초음속 훈련기가 된 것입니다. 기억이 나네요. 옛날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사실 그 국방비리 이야기로 그냥 사실 그 율곡 사업이었나? 예, 맞습니다. 그 국방비리가 완전 꽃이 완전히 피었는데 사실상 뭐 그 어찌 되었건 지금 와서 보면 기술을 받긴 받은 거네요. 예,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된 선택, 그 다음에 그 선택이 한국 우주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의 흐름을 크게 바꾼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세상 모르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막 비리비리 이랬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 와서 이제 한국 그 공군 발전과 비행기 발전, 항공 그 동력체 발전에 연결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F-16 그 KFP 사업의 절충 교역, 그러니까 군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면 대신에 니들이 뭘 해줘에는 기술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물건을 대신 사줘 어느 정도 이런 규모가 될 수 있는데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요거 중에서 초음속 비행기 설계 기술 이전이라는 기술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T-50 설계를 만들게 된 원동력이자 기반이 된 것이죠. 그러면 T-50은 결국 F-16을 베이스로 만든 비행기네요. 많은 부분이 비슷하나 실제로는 다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F-16을 만들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로키드 마틴 설계진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만든 노하우가 어땠는지 이런 거 다 전수를 해줬고 다만 그래서 처음부터 F-16이랑 비슷하게 만들자가 이게 아니라 그 노하우랑 이런 기술을 다 전수받고 최적의 그 고등훈련기라고 해요. 그 전투기보단 비슷한 기동성을 가지지만 약간 더 작은 그런 비행기를 설계를 해봐서 결론을 딱 냈는데 생긴 게 F-16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수렴 진화라고 설명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설계를 해서 제일 좋은 걸 찾다 보니까 F-16이랑 비슷해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엔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미국 회사가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T-50도 사실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엔진은 못 만드는 거고. 예, 지금 현재 엔진 개발에 대해서 하나랑 국방과학연구소 등지가 열심히 연구 중인데 현재 지금 만들고 도전하고 있는 기술은 5,000파운드라고 해가지고 무인 좀 큰 무인 드론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앞으로 10년 내에 10,000파운드를 해서 사람이 탈 수 있는데 사람에는 일단 태우지 않고 좀 대형 무인기, 전투기급 무인기 할 수 있는 기술을 도전하고 있고 향후에는 4만 파운드까지 도전을 한다고 지금 로드맵에 있는데 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그 우리 T-50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자기네 그 어떤 설계 노하우가 다 들어갔던 거고 엔진도 미국에서 나온 자기네가 믿을 수 있는 회사 거를 쓰고. 예, 그럼 한국이 사실 기여를 많이 한 게 맞긴 맞습니까? 한국이 80% 이상 기여를 했다고 사실은 평가할 수 있고 미국 로키드 마틴 설계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 네, F-16을 설계하던 70년대 기술과 이런 것을 전수를 해줬지만 설계 기술, 그러니까 3D 그때 본격적으로 한 카티아라고 하는 3D CAD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시제기를 만들고 시험하는 이 3D 기술, 3D 설계 기술 같은 것을 최초로 적용하고 이런 기술을 오히려 몇 가지는 미국이 배워가기도 해서 나중에 JSF라는 5세대 전투기 사업에 써먹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에 딱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최신 기술을 우리 주도로 이렇게 하자고 오히려 로키드 마틴의 그 스승이나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사람한테 먼저 제안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과정을 만들어져서 일정도 제 시간에 맞춰서 이제 로키드 마틴
관계자들은 굉장히 놀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 사람들의 재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보면. 특히나 이제 비행기를 보면 이제 모든 게 비행기는 그 작든 크든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수제 생산이고 그 라인이 쫙 갖춰져 있지만 그걸 다 사람 손으로 조립해야 되는 대부분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서론하는데 시간 꽤 지났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 그러면 T-50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해병대 미국 해병대에서 쓰는 거죠? 아, 미국 공군 사업이 하나, 그 다음에 미국 해군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존에 하나 뺏긴 거는 미국 공군 사업입니다. 공군 사업이에요. 네. 근데 약간 트러블이 있다는 설도 있던데. 네. 미국 공군의 ATT라는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우리 로키드 마틴 카이의 T-50과 경쟁한 보잉의 T-7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서 미국 공군이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사실은 거기도 하다가 사람 죽으면 작살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한 건이라도 그런 거 터지는 거 너무 싫어할 테니까 당연히. 그럼요, 예. 그러면은 상당히 이번에 유력해지는 겁니까? 아직도 사실은 그 힘든 상태에서 이제 역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맞고요. 그렇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물론 그 T-50도 이제 채택이 되면 미국 내 로키드 마틴이 책임지고 조립하고 생산을 하지만 그래도 선입견과 아무래도 이제 보잉의 돌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로비력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돈 많은 회사니까. 심지어 이제 그냥 돈 많은 게 아니라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를 이걸 필요하니까 이거 사 이렇게 미국 공군에 하는데 보잉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좀 장사가 안 되고 이러니까 어려웠죠. 야 우리 회사 죽을 것 같으니까 전투기 사. 공군은 근데 필요 없는데 그래도 사. 의회를 로비를 거쳐가지고 통과해서 승인해서 억지로 공군한테 비행기를 떠넘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로비력 당연히 뭐 원래 상업 비행기를 만들던 회사니까 규모가 사업 규모가 훨씬 클 테니까요. 그리고 T7이 지금 문제가 있긴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ATT라는 그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이긴 원인은 신기술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가격이 사실 T50보다 저렴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네. 다만 그 신기술을 많이 사용해서 개발 기간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다 보니까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서 이거 어떻게 고치지? 공군은 이제 보잉한테 야 너 제 시간에 이거 오류를 고칠 수 있어?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이죠. 그런 거군요. 신기술을 썼다는 게 이제 완성체에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PT 할 때 이런 신기술을 써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당신네들의 그 어떤 캐시를 좀 보호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싸게 해주겠다. 네. 첨단 기술을 싸게 해주겠다. 뭐 이런 네. PT를 했던 모양이네요. 네. VR과 메타버스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설계 방법을 도입해서 기존 설계보다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는 걸 적용을 하긴 했으나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아무래도 문제를 찾는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아직까지 이제 이게 된다고 보장을 할 수 없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크다고 들렸는데요. 네, 사실 제일 큰 사업이 미국 훈련기 사업을 보잉이 이긴 사업이 400대 정도로 규모가 제일 크긴 했으나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일단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 공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일단 T7 보잉 사업 훈련기가 완성되기 전까지 임시로 임시로 사용한 메꾸는 사업 플러스 가상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공군에서는 공중전 훈련하는데 적기 역할을 대신해줄 비행기. 현재는 이제 미래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과 이제 VR 기술을 AI 증강현실 기술을 이제 접합해서 이제 멀쩡한 우리 편 비행기를 적군으로 인식하게 해서 실제 공중전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젠 실전이구나. 이런 가상적기 사업이 겸 이제 임시 훈련기 사업이 미국 공군에서 있고 미국 해군에서는 함상용 훈련기 겸 여기도 가상적기 사업. 이래서 합계해서 한 300대 이상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미국 해군과 공군에서 남은 걸 둘 다 이기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대. 네. 300대 200대. 네.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카이가 주름을 쫙 피겠네요. 좀 굉장히 카이 힘들어하는데. 약간 이게 애매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 방위사업체는 사업이 워낙 깁니다. 수주에 성공하고 이긴 뒤 20년 동안 생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 상황과 이 상황은
실제 그 시점의 생산 캐파나 이거랑 약간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워낙 길다 보니까. 무슨 다만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최근 들어서 작년에 이제 방산 대박 수출로 카이도 많이 수혜를 입었고 했는데 네. 여기서 한 번 더 결정차를 날리게 되면 카이는 이제 앞으로 10년간의 먹거리를 확보했다면 미국 사업의 성공으로는 이제 20년간 먹거리를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확한 비유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레퍼런스라는 게 확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최근은 뭐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 쪽에서 또 공군력을 확보하고 싶은데 미군기는 도저히 사기 힘든데 대안적인 대체제로서 한국의 비행기가 공군기가 이런 카이의 제품들이 사용될 수는 있겠네요. 지금도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나 이제 미국이 되면 이제 미국에서 성공을 하면 더욱더 그런 위상이 높아지겠죠. 네. 지금도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은 원래 서방제 전투기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였습니다. 특히 러시아제 전투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니 이래도 가격이 훨씬 싸다 보니까 네.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이 전부 다 러시아에서 비행기를 수입해 왔으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다 이제 제재를 받고 수출 규제도 받고 실제 전쟁에서 러시아제 전투기가 그렇게 인상적인 활약을 못 보니까 그러면 대신에 뭘 사야 되지 하다가 이번에 한국이 딱 네.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미군기 같은 경우는 미국제 비행기는 도입 단가도 비쌀 뿐만 아니라 운용 단가도 천문학적이다 이런 얘기 하던데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F-15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약간 안 되는 비용이고 이제 우리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 F-35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훨씬 넘는데 운영 유지비가 20년간 비행기 2배에서 3배 정도 드는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로 치면 거의 한 대에 몇 천억 원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중견기업 하나네. 네.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군에서 운영하는 비행기 중에 유지비가 제일 비싼 거는 요 두 종류가 아닙니다. 드론인 글로벌 호크라는 무인기가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 비행기 중에서 수리비가 제일 비쌉니다. 글로벌 호크? 예, 드론이요? 예, 드론입니다. 드론이지만 날개 폭이 35m고 7만 피트 높이의 초고도에서 나는. 혹시 가끔씩 사진 동영상에 보이는 좀 이렇게 약간 민둥한 머리. 네, 민둥한 머리 예, 무슨 새머리 같이 생긴 맞습니다. 그겁니까? 예, 이번에 또 북한이 복제품을 공개하기도 했던 그 제품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게 거의 1년에 1,000억 가까이. 유지 비용만. 예. 야, 그러면은 결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에선 결코 이거 갖고 오기는 어렵겠네요. 이 F-16은 그래도 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F-16도 이제 도입할 수는 있는데 그 비행기 가격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F-16 운영할 때 2,500만 불 정도를 샀다면 지금 F-16 살려면 7천만 불 이상 정도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렇군요. 자, 필리핀이나 이런데 고동훈련기를 좀 판매한 게 있는데 네. 그건 T-50인가요? 그게? FA-50이라고 하는 그렇죠. 경공격기입니다. FA-50이죠. 예, 이게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에어프레임은 동일한데 안에 있는 레이더라고 해서 적기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아니면 CMDS라고 해서 체프 플레이어라는 비행기를 미사일을 따돌리는 거? 네, 그런 이제 생존 장비, 뭐 네. 레이더 워닝 리시버 이런 몇 가지 전자 장비 붙여서 전투용으로 개량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A 50을 갖고 간 나라가 어느 나라고 지금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가 또 좀 궁금하네요. 요것의 경우에는 워낙에 이미 수출된 게 많아가지고 네. 잠깐 제가 메모에 대는 걸 참고를 하자면 네. 예, 한국, 그 다음에 태국, 필리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폴란드, 그리고 이라크도 수출했네요. 제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최근에 말레이시아도 수출 성공했고, 굉장히 많이 수출했네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수출 예상 국가로는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이나 태국 추가 수출, 요 정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는 연습기가 아니고 경공격기면 T-50하고의 차이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고 T-50하고는 어떤 차이고 예를 들자면 F-16하고는 어떤 차이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50을 기반으로 만든 경공기이기 때문에 엔진도 똑같고 안에 외양도 똑같습니다. 근데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적을 찾는 장비, 그 다음에 미사일 공격 갔을 때 피할 수 있는 생존 장비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 미사일 장착하는 라운처 같은 것도 런처도 추가되고 해서 무기를 더 많은 종류를 장착할 수 있는 거죠. 폭탄하고 기총도 넣고. 네, 대신에 크기 자체는 똑같으니까 작은 T-50이기 때문에 F-16보다 작아서 좀 더 느리게 날고 대신에 이제 좀 더 느리게 날고 탑재할 수 있는 무게도 작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항속거리라고 하는 거리도 짧은 편입니다. 그 거리 짧죠. 네. 그러니까 근해만 이렇게 영공 방어를 할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느리다고 하면 뭐 그래도 2.6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T-50을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여기까지를 만든 거다. 네. 근데 뭐 굉장히 만족한다라는 그 국뽕 섞인 유튜브 내용들이 많던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네. 성능에 대해서는 실전 사례를 거친 게 필리핀 반군에 대한 폭격이라든지 아주 제한적인 것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군은 이제 전쟁을 많이 하니까 실전 경험이 많이 쌓이는 그렇죠. 다만 운영 유지비가 매우 싸고 쌀 뿐만 아니라 그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그 기술진들이나 정비 이런 것들이 매우 헌신적인 걸로 아주 명성이 자자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그 헌신적인 그 MRO라고 하고 이제 유지보수 이런 데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뭐 미군 애들하고는 그건 뭐 결이 다르겠지. 우리는. 서비스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는 칭찬을 많이 이 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F-16하고 이런 거하고 붙으면 이제 위험한 거죠. 지죠. 두 말은 필요 없이. 네. F-16도 F-15라는 이제 쌍발 대형 전투기한테는 질 수밖에 없고 F-15도 쌍발 대형이지만 스텔스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고기능이 있는 F-20이랑 F-35랑 붙으면 또 치고 이 상하관계는 솔직히 말하면 명확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우리 옛날에 뭐 빨간 마우라 막 이러면서 예를 들어 그 파일럿이 진짜 신기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막 그러면은 좀 기종이 약한 걸로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옛날에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일본 애들이 F-16 가지고 오는데 막 F-16하고 대응하고 뭐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네. 불가능한 겁니까? 파일럿의 개인 역량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네? 다만 어느 국가가 이 비행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실 실력이 결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중전을 할 때 전투기 비행기 두 대가 막 꼬리 붙어서 싸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적의 전자정보를 아는가, 위치나 이런 것들을 사전 정보를 많이 하는가, 그리고 무기를 어떤 걸 장착하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구린 FA-50 전투기를 이제 미국 공군이 사용하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큰 F-15나 F-16을 우리나라 공군이 싸운다고 하면 이 지원 전력이나 이런 인프라 그다음에 정보의 차이 때문에 미국이 FA-50 가지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공중전이라는 게 워낙 많은 그 부대 전력, 지원 전력, 정보가 많이 필요한 전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뒷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뒷배가 커야 되고 예를 들어 사실은 뭐 미사일 좋은 거 다루면 또 게임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후진 비행기라도 미사일이 먼저 예를 들어서 적기가 50km 밖에 우리 인지했어. 그래서 버튼 눌렀어. 네. 그럼 이제 게임 끝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사례가 실제로 또 있어가지고 1982년에 이제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분쟁을 했을 때 영국군의 전투기는 초음속도 못 날고 마1을 못 넘기는 해리어 전투기였는데 초음속 전투기 미라지 3를 가진 그 아르헨티나 공군을 한테서 일방적으로 이겼습니다. 미사일이 더 좋아서. 그렇군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방 특별히 이제 항공 그 중에서도 국방 뭐 전체적으로 다 전문가십니다. 덕후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기자님과 함께하는 증시각도의 TV 특별 인사이트 투자 인사이트의 특별 인사이트 시간 갖고 계십니다.